나태주님의 인생 이야기. 이제는 잊어도 좋겠다. 엔드 출판사. 프롤로그. 망각에 바친다. 사실은 이미 이전에도 이 책 쓰기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러나 상당 분량 글을 쓰고서도 중간에 글쓰기를 멈춰야만 했다. 도대체가 자기 객관화가 잘 되지 않았다. 쓰다가 보면 글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또 한 가지,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해석과 느낌이 시간에 따라 달라졌다. 그것은 매우 혼란스러운 경험이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기로 했다. 다음 기회를 갖고 싶었다. 문제는 글감이 자기 자신의 것이란 점이다.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좀 더 냉철하게 들여다볼 수도 있겠는데, 자신의 문제이기에 자꾸만 시야가 흐려지고 헛발질이 나오는 거였다. 마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제 구멍을 기어드는 벌레 같은 꼴이었다. 그래서 글쓰기가 이렇게 많이 늦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무턱대고 미루기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내 나이 벌써 77세. 70세를 고이라 하고 77세를 희수라 한다. 예부터 드문 나이를 지나 아주 드문 나이에 도달한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은 자꾸만 기억이 가물거린다. 두 번 인생을 산 사람처럼 전생의 일인 양 옛날 일들이 까마득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다. 특히 단어가 그렇고 그 중에서도 유독 사람 이름이 가물가물해진다. 더구나 요즘은 자꾸만 내가 할 일을 잊는다. 건망증이 새로 생겼다. 먼 일을 잊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일을 잊는다. 가령 아침 저녁으로 반복적으로 먹는 약이 있다 하자. 그 약을 자주 잊는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조차 잊는다. 그리고 약속이나 전화 내용을 자주 놓친다. 노트에 기록하지 않으면 영락없이 내가 약속하거나 말해놓고서도 엉뚱한 소리를 한다. 우기기도 한다. 큰일 아닌가. 습관적인 건망증인 것이다. 어쩐다. 기억이 더 흐려지기 전에 무언가를 기록해야만 했다. 그러고는 편안한 마음이 되고 싶다. 나는 이적지 나에 관한 기억을 아주 지약스럽게 붙들고 산 사람이다.
좋기도 하면서 싫기도 했다. 이제는 그 기억들을 망각의 세계로 보내주고 싶다. 책에 고스란히 담아 책이 기억하도록 하고 나는 잊어버리고 싶다. 그래서 자신의 기억으로부터 해방되고 스스로 홀가분해지고 싶다. 생각해보면 인생이란 기억으로 점철된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다. 누구든 자신의 인생, 지난 날들을 차근히 한번 뒤돌아보시라. 과연 무엇이 남았다 하는가? 물건인가? 그 어떤 행동인가? 흐릿한 대로 아련한 기억과 기억을 따라다니는 느낌과 소리와 빛깔의 자취만이 그 주변을 맴돌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인생은 기억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 인간에겐 누구나 기억에 창고란 것이 있다. 살아가면서 생성되는 온갖 기억들을 이 기억의 창고에 집어넣어 보관한다. 기억의 창고는 순서가 없다. 질서 정연하지 않다. 가지런하지 않다는 말이다. 살아가면서 기억이 생길 때마다 집어넣기 때문에 상하 좌우도 없고 깊이도 일정하지 않다. 그냥 쑤셔박힌 지능의 펄처럼 뒤엉켜 있다. 기억은 마치 화상과 같다. 살아있는 기억이 있고 쉬고 있는 기억이 있고 죽어버린 기억도 있다. 때로 우리는 기억의 창고에서 그 어떤 기억을 꺼내어 반추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기억은 꺼내보는 사람의 처지나 형편, 감정 상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변형된다. 이 변형된 기억은 다시 기억의 창고에 되돌려진다. 그것이 바로 기억의 재생산, 추억이다.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다.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추억은 그리운 것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다. 진정 추억을 쓰고 싶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남겨진 기억.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기억들을 될수록 솔직하면서 아름답게 쓰고 싶었다. 다시금 문제는 솔직성으로 귀착된다. 얼마만큼 솔직하게 쓸 것인가? 어디까지 가다가 멈출 것인가? 이것은 자신의 문제이므로 신뢰감이며 자신감 같은 것이 쉽게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다시금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기억만이 인생이다. 기억만이 참된 인생의 가치요, 재산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자신의 인생을 갈고 닦으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문을 걸며 다그치며 살아온 날들이다. 하지만 기억처럼 끈적거리고 성가신 존재도 없다. 기억은 지나치게 몸피가 크고 무겁다. 그것들을 버리고 좀 더 가벼워지고 싶다. 이제 나는 그것들을 모두 환원시켜야 한다. 그런 후 망각의 늪에 주저없이 내던져야 한다. 나는 지극히 집요하고 애고가 강한 인간이다. 그래서 일생 시를 쓰는 사람으로 살아와야만 했다. 무언가 자신이 남과는 다르면서 특별해져야 한다고 턱없이 믿었던 허영덩어리였지만 이제는 평범하고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무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덕지덕지 묻어있는 기억의 얼룩들을 닦아 말끔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길이 바로 이 책을 끝까지 제대로 쓰는 일이다. 나는 역시 지극히 나약하면서 혼란스러운 인간이었다. 여기서 신에게 다시금 손을 내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 책을 끝까지 쓰게 하옵시고 이 책의 글들 앞에 들수록 솔직 담백하게 하옵시고 맑은 마음이게 하옵소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을 속이지 않게 하옵시고 독자들 또한 속이지 않게 하옵소서. 신은 분명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리라 믿는다. 나의 좋으신 독자분들 또한 나의 글을 믿어주실 줄 알고 읽으시는 분들에게 축복과 감사의 말씀을 미리 올린다. 다시금 이 책이 내가 되게 하고 나는 지극히 가벼운 존재, 망각이 되기를 소망한다. 나는 한 개의 민들레 홀씨처럼 가벼워지고 싶고 작아지고 싶다. 4장 서커스 그 찬란한 기적처럼 벽장 꼬작집 그러니까 외갓집 벽에 벽장이 하나 있었다. 안방 아랫목 벽 위쪽에 있는 장인데 전에 살던 주인이 만들어 사용하던 것을 우리가 물려받아 쓰는 중이었다. 아무런 내부 시설도 없이 썰렁하기만 했던 꼬작집 안방. 이사를 오자마자 우선 윗방의 천장 쪽으로 선반 하나를 만들고 벽 모서리 횃대를 걸었다. 그러고는 찾아낸 것이 이 벽장이었다.
외할머니는 벽장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서 그곳에 물건을 넣어두기 시작했다. 주로 먹을거리였다. 밥이라든가 반찬 종류는 부엌의 부뚜막이나 살강에 놓아두면 되지만 조금 오래 두고 먹을 반찬이나 과일 종류는 벽장에 보관했다. 오늘날 냉장고 같은 것이고 이른바 수납 공간 같은 거였다. 어쩌다 감이나 사과, 배 같은 과일이 생기면 그곳에 보관했고 전이나 잡채 같은 특별한 반찬뿐 아니라 꿀이나 엿, 식혜 같은 기호식품도 들어갔다. 벽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홍시감이다. 그만큼 홍시는 자주 벽장에 들어갔다. 외할머니는 그런 것들을 당신이 냉큼 드시는 법이 없었다. 그것은 오직 나에게만 주는 간식거리였다. 그러니까 그 벽장은 나를 위한 벽장이었고 나의 벽장이었던 셈이다. 학교에 다녀오거나 밖에 나갔다가 와서 심심하면 그 벽장부터 열어보았다. 처음엔 까치발을 딛고 열어야 했던 벽장이 문이 점점 까치발을 딛지 않고도 열렸다. 그렇게 조금씩 나의 키도 더디지만 자라고 있었다. 나에게 그 벽장은 무엇이든 들어있는 마법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위해 준비된 외할머니의 사랑의 곳간이었다. 산수유꽃 새로 필 때 봄이 오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은 노란 꽃이다. 해마다 가을이면 하나님이 지상의 색깔을 모두 거두어 갔다가 봄이 되면 하나씩 돌려주는데 첫 번째 돌려주시는 색깔이 노랑이다. 노랑은 그만큼 인내와 생명, 부활의 빛깔이다. 봄에 피는 꽃 가운데에서도 제일 먼저 피는 꽃들은 거의 모두가 노란색이다. 개나리, 민들레, 영춘화가 노랑이고 산수유가 또 노랑이다. 어려서 내가 그런 자연의 내력이나 꽃 이름에 대해서 세세히 알기나 했을까? 다만 봄이 왔고 꽃이 또 폈구나 했을 것이다. 외갓집 곽등 마을에는 몇 그루의 산수유 나무가 심겨져 있었다. 꼬작집에서 내려가서 첫 번째 집, 한순이 아저씨네 집. 한순이 아저씨네 집 무궁화 나무 울타리가에 뻘쭘하게 서 있는 나무 몇 그루가 산수유 나무다. 다른 나무들도 그렇지만 산수유 나무는 겨울에는 검은빛 한 가지로 쭈뼛쭈뼛 서 있다가 봄이 되어 꽃이 피면 그때 비로소 그 나무가 산수유 나무인 걸 알게 된다. 꽃 빛깔과 꽃 모양의 꽃의 이름을 말해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꽃은 그 나무의 이름표 같은 것이다. 헤어지면 그리웁고 만나보면 시들하고 몹쓸 것 인의 심사. 믿는다, 믿어라, 편치 말자. 누가 먼저 말했던가. 아, 생각하면 생각사록. 죄 많은 내 청춘. 좋다 할 때 뿌리치고 싫다 할 때 달려드는 모를 것 이내 마음. 봉우리 꺾어서 올려놓고 본체 만체 왜 했던가. 아, 생각하면 생각사록. 죄 많은 내 청춘. 이것은 봄비 내리는 오후 같은 때 한순이 아저씨가 방에서 새끼를 꼬다가 방문을 열어놓고 즐겨 불렀던 노래. 청춘 고백이란 이름의 오래된 유행가다. 어린 내가 어찌 그것을 알기나 했을까. 나중에 자라서 아, 그때 한순이 아저씨 부른 노래가 그 노래였던가 싶었을 게다. 한순이 아저씨의 노랫소리는 작은 마을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다. 장가 못 간 한순이가 또 노래 부른다. 마을 가운데 공동 우물에서 물을 깃던 아낙네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곤 했다. 그 시절에도 결혼을 못해 혼자 늙어가는 남장네들이 있었던 것이다. 봄이 오고 산수유 꽃이 다시금 피고 한순이 아저씨가 노래 부를 때쯤이면 곽든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생선 장수들이다. 남자 장수도 왔고 여자 장수도 왔다. 남자들은 지게에 생선을 지고 왔고 여자들은 함지에 생선을 이고 왔다. 생선 사려, 생선 사려. 남자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마을 큰 길을 헤집고 다녔고 여자들은 조그만 소리로 생선 사유, 생선 사 속삭이듯 말하면서 이 집 저 집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드나들었다. 어떤 때는 뱅어 사려 뱅어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쭈꾸미요 쭈꾸미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 그것은 조용한 산골 마을 곽득에 진정 봄이 다시 왔음을 알려주는 소리였다. 생선장수가 한번 다녀가기만 하면 마을은 온통 생선 비린내에 휩싸이게 된다. 바다의 냄새였다. 그것은 또 생명의 냄새, 오랜 겨울잠을 깨우는 냄새였다. 생선장수들은 언제고 넉배제를 넘어서 왔다. 꼬작집에서 문을 열면 서쪽에서 남쪽으로 조금 고개를 돌려 산 말랭이에 보이는 고개. 그 고개 너머에 질매장이 있고 더 멀리 장항이란 데가 있었는데 생선 장수들은 질매장이나 장항에서 생선을 받아
마을을 돌며 팔러 다닌다고 했다. 나는 질매장이란 데도 가보고 싶었고 장항이란 데도 가보고 싶었다. 흰 고무신 한 켤레. 언제부턴가 외할머니는 남자용 흰 고무신을 잘 보관하며 사셨다. 아마도 그건 내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된 뒤 외갓집에서 1년쯤 지낼 때 신었던 신발이었지 싶다. 외할머니는 그 신발을 토방 디딤돌 위에 나란히 놓아두고 사셨다. 처음에 나는 외할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알지 못했다. 나중에야 외할머니한테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 상황을 파악해서 한 것인데, 그것은 말하자면 당신이 호신용으로 사용한 신발이었다. 신발이 호신용이 된다고? 그렇다. 외할머니는 하얀 남자 고무신 한 켤레를 당신의 경호원으로 고용해 살아오셨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가을에 집을 사서 살기 시작한 꼬작집은 대문이나 살인문은 고사하고 울타리조차 없는 집이었다. 그냥 난달 그대로였다. 아무나 드나들 수 있었고 아무나 들여다볼 수 있는 집이었다. 게다가 홀몸으로 사는 외할머니는 얼마나 불안했을까. 생각 끝에 외할머니는 손자아이가 신다 버리고 간 흰 고무신을 애지중지 간직하면서 당신의 신발 옆에 나란히 놓아두고 사셨던 것이다. 신발이 어찌 사람을 지켜준단 말인가. 이 대목에서 나는 괜시리 마음이 아파진다. 외할머니의 길고도 쓰린 고독의 시간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한 번인가는 마을의 친구분 집에 마시를 갔다가 돌아와 방문을 여니 동네에 사는 남자 노인이 방 안에 우뚝 앉아 있더라는 것이다. 더구나 그 남자 노인은 행실이 나쁘기로 소문났는데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 미리 와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내처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려고 벗은 신발도 내버려 둔 채 다시 마실 갔던 집에 찾아가 하룻밤을 보내고 돌아온 적도 있다고 했다. 또 한 번인가는 부엌에 좀도둑이 들어온 일도 있었다고 한다. 추운 겨울밤 잠을 자고 있는데 부엌에서 딸그락 소리가 연신 나더라는 것이다. 무슨 소릴까 귀를 기울이면 조금 그쳤다가 나고 그쳤다가 다시 나고, 부엌에 쌀독에 있는 쌀을 훔치러 온 동네의 좀도둑이 분명했다고 한다. 그때 외할머니는 혼자서 말을 주고받아 마치 손자인 내가 와 있는 것처럼 했다고 한다. 태주야, 일어나봐. 밖에 누가 왔나봐. 얘가 왜 이렇게 잠기가 어두워. 그러자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멈추더니 부엌의 뒷문을 밀치고 좀도둑이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그 뒤로 외할머니는 남자용 하얀 고무신 한 켤레를 새로 하나 사다가 부엌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도 놓아두었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외할머니가 내가 오면 신고 다니라고 새로 흰 고무신을 사다 놓으셨구나. 속으로 좋아하면서 그 신발을 신고 다녔다. 오늘에 와서 생각해도 송구스런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넉배제. 외할머니는 가끔 시장에 가시곤 했다. 언제나 그렇듯 하얀 치마 저고리에 흰 고무신을 신은 채로 질매장은 꼬작집에서 빤히 건너다 보이는 넉배새를 넘어서 시오리 길을 더 가면 나오는 길산이란 곳에 들판에서 열리는 오일장이다. 꼬닥꼬닥 산길을 걷고 때로는 들길과 마을길을 지나서 가야 도착할 수 있었다. 닷새에 한 번씩 서는 장이라 해서 오일장이라고 불렀는데 질매장에는 없는 물건이 없이 다 있다고 했다. 그래서 외할머니는 살림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사기 위해 질매장에 가곤 했다. 예를 들면 호미 한 자루를 산다든가 고무신 한 켤레를 사려 해도 질매장에 가야 한다. 나도 질매장에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외할머니는 좀처럼 나를 데려가 주지 않으셨다. 5일장에 서는 날 학교에 가야 하기 때문이고 주말이라 해도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면 걸음이 더뎌서 오가는 길이 늦어질까봐 그러셨을 것이다. 내 언능 장에 다녀오마.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오거라. 질매장에 가려면 아침 일찍 떠날 채비를 해야 한다. 어떤 때는 내가 학교 가기 전에 벌써 장기를 뜨기도 하셨다. 할머니가 질매장에 간 날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외할머니가 장에서 사오실 물건들에 마음이 가 있었다. 외할머니는 살림에 필요한 물건뿐 아니라 나에게 줄 물건도 사오시기 때문이다. 미리 부탁드린 물건도 있다. 한 번은 탁구공 하나를 사달라 했고 새벗이란 어린이 잡지를 사다 달라 하기도 했다. 가끔 할머니는 당신이 읽으실 이야기책을 사오기도 했다. 시장 바닥에 난전을 펼친 행상한테서 사오는 이야기책이다. 외할머니는 글을 쓸 줄은 몰라도 읽을 수는 있었던 것이다. 지루하고 따분한 밤의 시간, 외할머니는 호롱불 아래 육전 소설을 소리내어 읽으셨다. 당신도 책을 읽는 재미가 없지 않았겠지만 어린 나더러 들으라고 그러셨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들은 이야기책이 추월색, 장화 홍련전, 수경 낭자전, 박시전, 눈물전,
무궁화전 같은 책이었던 게 기억난다. 무엇보다 내가 기다리는 것은 찐빵이었다. 밀가루로 만든 새하얗고 부드럽고 커다란 빵. 먹다 보면 빵의 중심 부분에 팥 앙금이 있어서 달콤한 그것을 먹는 것이 더 좋았다. 그때는 일본말 그대로 앙꼬라고 불렀다. 지금은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말이다. 어쩌면 내가 장에 가신 외할머니를 기다린 것은 외할머니보다는 외할머니가 이고 오는 보따리 안에 들어있을 군것질감에 더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다.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까지도 외할머니가 시장에서 안 돌아와 있을 때가 있다. 그러면 나는 꼬작집 안방문을 활짝 열고 넉배제를 바라보면서 외할머니를 기다렸다. 저만큼 보이는 가늘고도 하얀 고갯길. 그 길로 외할머니가 돌아오시게 되어 있었다. 저 사람일까? 아닐 거야. 저 사람일까? 아니야. 저 사람도 아닐 거야. 그렇게 멀리서 오는 사람, 한 사람을 마음속으로 점을 치면서 외할머니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 사람은 외할머니가 맞다 라고 마음으로 점을 쳤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이 외할머니가 맞을 때는 가슴이 찌르르 하기도 했다. 내가 정말 점쟁이나 되는 듯 신기한 마음이었다. 한 번인가는 정말로 외할머니를 따라 그 질매장이란 데를 가본 적이 있다. 이른 아침장에 가는 길에 서리발이 밟혔던 걸로 보아 겨울방학이나 그런 겨울철이었지 싶다. 질매장은 내가 알던 세상과는 영판 다른 세상이었다. 우선 사람이 많아 시끄럽고 없는 것 없이 모든 물건들이 있었다. 시장 입구에 있는 지서 마당에 높은 오종대가 커다란 나팔을 달고 아주 높게 서 있었다. 나는 할머니에게 탁구공을 하나 더 사달라고 했다. 그런 게 왜 필요하냐고 안 사주시려고 하는데 때를 써서 탁구공을 사기도 했고 찐빵을 찌는 가게 앞에서 따끈한 찐빵을 사 먹기도 했다. 어느 가게였을 것이다. 아래로 내려 쓴 간판에 염소 매소라고 쓰여 있었다. 실은 그건 소금을 소매로 파는 집이란 뜻인데 초등학교 아이에겐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담배가게도 그렇다. 옆으로 쓴 글자가 거꾸로 쓰여 있어서 어리둥절하기도 했다. 지금도 나는 가끔 아침 일찍 하얀 치마 저고리에 흰 고무신을 신고 질매장에 갔다가 점심 나절이 지나 힘겹게 돌아오시는 외할머니를 기다리는 초등학교 4, 5학년짜리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다.
나태주님의 인생 이야기. 이제는 잊어도 좋겠다. 엔드 출판사. 프롤로그. 망각에 바친다. 사실은 이미 이전에도 이 책 쓰기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러나 상당 분량 글을 쓰고서도 중간에 글쓰기를 멈춰야만 했다. 도대체가 자기 객관화가 잘 되지 않았다. 쓰다가 보면 글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또 한 가지,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해석과 느낌이 시간에 따라 달라졌다. 그것은 매우 혼란스러운 경험이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기로 했다. 다음 기회를 갖고 싶었다. 문제는 글감이 자기 자신의 것이란 점이다.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좀 더 냉철하게 들여다볼 수도 있겠는데, 자신의 문제이기에 자꾸만 시야가 흐려지고 헛발질이 나오는 거였다. 마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제 구멍을 기어드는 벌레 같은 꼴이었다. 그래서 글쓰기가 이렇게 많이 늦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무턱대고 미루기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내 나이 벌써 77세. 70세를 고이라 하고 77세를 희수라 한다. 예부터 드문 나이를 지나 아주 드문 나이에 도달한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은 자꾸만 기억이 가물거린다. 2번 인생을 산 사람처럼 전생의 일인 양 옛날 일들이 까마득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다. 특히 단어가 그렇고, 그 중에서도 유독 사람 이름이 가물가물해진다. 더구나 요즘은 자꾸만 내가 할 일을 잊는다. 건망증이 새로 생겼다. 먼 일을 잊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일을 잊는다. 가령 아침 저녁으로 반복적으로 먹는 약이 있다 하자. 그 약을 자주 잊는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조차 잊는다. 그리고 약속이나 전화 내용을 자주 놓친다. 노트에 기록하지 않으면 영락없이 내가 약속하거나 말해놓고서도 엉뚱한 소리를 한다. 우기기도 한다. 큰일 아닌가. 습관적인 건망증인 것이다. 어쩐다. 기억이 더 흐려지기 전에 무언가를 기록해야만 했다. 그러고는 편안한 마음이 되고 싶다. 나는 이적지 나에 관한 기억을 아주 지약스럽게 붙들고 산 사람이다.
좋기도 하면서 싫기도 했다. 이제는 그 기억들을 망각의 세계로 보내주고 싶다. 책에 고스란히 담아 책이 기억하도록 하고 나는 잊어버리고 싶다. 그래서 자신의 기억으로부터 해방되고 스스로 홀가분해지고 싶다. 생각해보면 인생이란 기억으로 점철된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다. 누구든 자신의 인생, 지난 날들을 차근히 한번 뒤돌아보시라. 과연 무엇이 남았다 하는가? 물건인가? 그 어떤 행동인가? 흐릿한 대로 아련한 기억과 기억을 따라다니는 느낌과 소리와 빛깔의 자취만이 그 주변을 맴돌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인생은 기억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 인간에겐 누구나 기억의 창고란 것이 있다. 살아가면서 생성되는 온갖 기억들을 이 기억의 창고에 집어넣어 보관한다. 기억의 창고는 순서가 없다. 질서 정연하지 않다. 가지런하지 않다는 말이다. 살아가면서 기억이 생길 때마다 집어넣기 때문에 상하 좌우도 없고 깊이도 일정하지 않다. 그냥 쑤셔박힌 지능의 펄처럼 뒤엉켜 있다. 기억은 마치 화상과 같다. 살아있는 기억이 있고 쉬고 있는 기억이 있고 죽어버린 기억도 있다. 때로 우리는 기억의 창고에서 그 어떤 기억을 꺼내어 반추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기억은 꺼내보는 사람의 처지나 형편, 감정 상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변형된다. 이 변형된 기억은 다시 기억의 창고에 되돌려진다. 그것이 바로 기억의 재생산, 추억이다.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다.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추억은 그리운 것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다. 진정 추억을 쓰고 싶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남겨진 기억,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기억들을 될수록 솔직하면서 아름답게 쓰고 싶었다. 다시금 문제는 솔직성으로 귀착된다. 얼마만큼 솔직하게 쓸 것인가? 어디까지 가다가 멈출 것인가? 이것은 자신의 문제이므로 신뢰감이며 자신감 같은 것이 쉽게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다시금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기억만이 인생이다. 기억만이 참된 인생의 가치요, 재산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자신의 인생을 갈고 닦으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문을 걸며 다그치며 살아온 날들이다. 하지만 기억처럼 끈적거리고 성가신 존재도 없다. 기억은 지나치게 몸피가 크고 무겁다. 그것들을 버리고 좀 더 가벼워지고 싶다. 이제 나는 그것들을 모두 환원시켜야 한다. 그런 후 망각의 늪에 주저없이 내던져야 한다. 나는 지극히 집요하고 애고가 강한 인간이다. 그래서 일생 시를 쓰는 사람으로 살아와야만 했다. 무언가 자신이 남과는 다르면서 특별해져야 한다고 턱없이 믿었던 허영덩어리였지만 이제는 평범하고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무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덕지덕지 묻어있는 기억의 얼룩들을 닦아 말끔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길이 바로 이 책을 끝까지 제대로 쓰는 일이다. 나는 역시 지극히 나약하면서 혼란스러운 인간이었다. 여기서 신에게 다시금 손을 내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 책을 끝까지 쓰게 하옵시고 이 책의 글들 앞에 될수록 솔직 담백하게 하옵시고 맑은 마음이게 하옵소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을 속이지 않게 하옵시고 독자들 또한 속이지 않게 하옵소서. 신은 분명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리라 믿는다. 나의 좋으신 독자분들 또한 나의 글을 믿어주실 줄 알고 읽으시는 분들에게 축복과 감사의 말씀을 미리 올린다. 다시금 이 책이 내가 되게 하고 나는 지극히 가벼운 존재, 망각이 되기를 소망한다. 나는 한 개의 민들레 홀씨처럼 가벼워지고 싶고 작아지고 싶다. 4장 서커스 그 찬란한 기적처럼. 벽장 꼬작집. 그러니까 외갓집 벽에 벽장이 하나 있었다. 안방 아랫목 벽 위쪽에 있는 장인데 전에 살던 주인이 만들어 사용하던 것을 우리가 물려받아 쓰는 중이었다. 아무런 내부 시설도 없이 썰렁하기만 했던 꼬작집 안방. 이사를 오자마자 우선 윗방의 천장 쪽으로 선반 하나를 만들고 벽 모서리 횃대를 걸었다. 그러고는 찾아낸 것이 이 벽장이었다.
외할머니는 벽장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서 그곳에 물건을 넣어두기 시작했다. 주로 먹을거리였다. 밥이라든가 반찬 종류는 부엌의 부뚜막이나 살강에 놓아두면 되지만 조금 오래 두고 먹을 반찬이나 과일 종류는 벽장에 보관했다. 오늘날 냉장고 같은 것이고 이른바 수납 공간 같은 거였다. 어쩌다 감이나 사과, 배 같은 과일이 생기면 그곳에 보관했고 전이나 잡채 같은 특별한 반찬뿐 아니라 꿀이나 엿, 식혜 같은 기호식품도 들어갔다. 벽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홍시감이다. 그만큼 홍시는 자주 벽장에 들어갔다. 외할머니는 그런 것들을 당신이 냉큼 드시는 법이 없었다. 그것은 오직 나에게만 주는 간식거리였다. 그러니까 그 벽장은 나를 위한 벽장이었고 나의 벽장이었던 셈이다. 학교에 다녀오거나 밖에 나갔다가 와서 심심하면 그 벽장부터 열어보았다. 처음엔 까치발을 딛고 열어야 했던 벽장이 문이 점점 까치발을 딛지 않고도 열렸다. 그렇게 조금씩 나의 키도 더디지만 자라고 있었다. 나에게 그 벽장은 무엇이든 들어있는 마법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위해 준비된 외할머니의 사랑의 곳간이었다. 산수유꽃 새로 필 때 봄이 오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은 노란 꽃이다. 해마다 가을이면 하나님이 지상의 색깔을 모두 거두어 갔다가 봄이 되면 하나씩 돌려주는데 첫 번째 돌려주시는 색깔이 노랑이다. 노랑은 그만큼 인내와 생명, 부활의 빛깔이다. 봄에 피는 꽃 가운데에서도 제일 먼저 피는 꽃들은 거의 모두가 노란색이다. 개나리, 민들레, 영춘화가 노랑이고 산수유가 또 노랑이다. 어려서 내가 그런 자연의 내력이나 꽃 이름에 대해서 세세히 알기나 했을까? 다만 봄이 왔고 꽃이 또 폈구나 했을 것이다. 외갓집 곽등 마을에는 몇 그루의 산수유 나무가 심겨져 있었다. 고작집에서 내려가서 첫 번째 집, 한순이 아저씨네 집. 한순이 아저씨네 집 무궁화 나무 울타리가에 뻘쭘하게 서 있는 나무 몇 그루가 산수유 나무다. 다른 나무들도 그렇지만 산수유 나무는 겨울에는 검은빛 한 가지로 쭈뼛쭈뼛 서 있다가 봄이 되어 꽃이 피면 그때 비로소 그 나무가 산수유 나무인 걸 알게 된다. 꽃 빛깔과 꽃 모양의 꽃의 이름을 말해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꽃은 그 나무의 이름표 같은 것이다. 헤어지면 그리웁고 만나보면 시들하고 몹쓸 것 인의 심사 믿는다 믿어라 편치 말자. 누가 먼저 말했던가. 아, 생각하면 생각사록. 죄 많은 내 청춘. 좋다 할 때 뿌리치고 싫다 할 때 달려드는 모를 것 이내 마음. 봉우리 꺾어서 올려놓고 본체 만체 왜 했던가. 아, 생각하면 생각사록. 죄 많은 내 청춘. 이것은 봄비 내리는 오후 같은 때 한순이 아저씨가 방에서 새끼를 꼬다가 방문을 열어놓고 즐겨 불렀던 노래. 청춘 고백이란 이름의 오래된 유행가다. 어린 내가 어찌 그것을 알기나 했을까. 나중에 자라서 아, 그때 한순이 아저씨 부른 노래가 그 노래였던가 싶었을 게다. 한순이 아저씨의 노랫소리는 작은 마을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다. 장가 못 간 한순이가 또 노래 부른다. 마을 가운데 공동 우물에서 물을 깃던 아낙네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곤 했다. 그 시절에도 결혼을 못해 혼자 늙어가는 남장네들이 있었던 것이다. 봄이 오고 산수유꽃이 다시금 피고 한순이 아저씨가 노래 부를 때쯤이면 곽든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생선 장수들이다. 남자 장수도 왔고 여자 장수도 왔다. 남자들은 지게에 생선을 쥐고 왔고 여자들은 함지에 생선을 이고 왔다. 생선 사려, 생선 사려. 남자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마을 큰 길을 헤집고 다녔고 여자들은 조그만 소리로 생선 사유, 생선 사 속삭이듯 말하면서 이 집 저 집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드나들었다. 어떤 때는 뱅어 사려 뱅어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쭈꾸미요 쭈꾸미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 그것은 조용한 산골 마을 곽득에 진정 봄이 다시 왔음을 알려주는 소리였다. 생선 장수가 한번 다녀가기만 하면 마을은 온통 생선 비린내에 휩싸이게 된다. 바다의 냄새였다. 그것은 또 생명의 냄새, 오랜 겨울잠을 깨우는 냄새였다. 생선 장수들은 언제고 넉배제를 넘어서 왔다. 꼬작집에서 문을 열면 서쪽에서 남쪽으로 조금 고개를 돌려 산 말랭이에 보이는 고개. 그 고개 너머에 질매장이 있고 더 멀리 장항이란 데가 있었는데 생선 장수들은 질매장이나 장항에서 생선을 받아
마을을 돌며 팔러 다닌다고 했다. 나는 질매장이란 데도 가보고 싶었고 장항이란 데도 가보고 싶었다. 흰 고무신 한 켤레. 언제부턴가 외할머니는 남자용 흰 고무신을 잘 보관하며 사셨다. 아마도 그건 내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된 뒤 외갓집에서 1년쯤 지낼 때 신었던 신발이었지 싶다. 외할머니는 그 신발을 토방 디딤돌 위에 나란히 놓아두고 사셨다. 처음에 나는 외할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알지 못했다. 나중에야 외할머니한테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 상황을 파악해서 한 것인데, 그것은 말하자면 당신이 호신용으로 사용한 신발이었다. 신발이 호신용이 된다고? 그렇다. 외할머니는 하얀 남자 고무신 한 켤레를 당신의 경호원으로 고용해 살아오셨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가을에 집을 사서 살기 시작한 꼬작집은 대문이나 살인문은 고사하고 울타리조차 없는 집이었다. 그냥 난달 그대로였다. 아무나 드나들 수 있었고 아무나 들여다볼 수 있는 집이었다. 게다가 홀몸으로 사는 외할머니는 얼마나 불안했을까. 생각 끝에 외할머니는 손자아이가 신다 버리고 간 흰 고무신을 애지중지 간직하면서 당신의 신발 옆에 나란히 놓아두고 사셨던 것이다. 신발이 어찌 사람을 지켜준단 말인가. 이 대목에서 나는 괜시리 마음이 아파진다. 외할머니의 길고도 쓰린 고독의 시간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한 번인가는 마을의 친구분 집에 마실을 갔다가 돌아와 방문을 여니 동네에 사는 남자 노인이 방 안에 우뚝 앉아 있더라는 것이다. 더구나 그 남자 노인은 행실이 나쁘기로 소문났는데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 미리 와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내처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려고 벗은 신발도 내버려 둔 채 다시 마실 갔던 집에 찾아가 하룻밤을 보내고 돌아온 적도 있다고 했다. 또 한 번인가는 부엌에 좀도둑이 들어온 일도 있었다고 한다. 추운 겨울밤 잠을 자고 있는데 부엌에서 딸그락 소리가 연신 나더라는 것이다. 무슨 소릴까 귀를 기울이면 조금 그쳤다가 나고 그쳤다가 다시 나고, 부엌에 쌀독에 있는 쌀을 훔치러 온 동네의 좀도둑이 분명했다고 한다. 그때 외할머니는 혼자서 말을 주고받아 마치 손자인 내가 와 있는 것처럼 했다고 한다. 태주야, 일어나봐. 밖에 누가 왔나봐. 얘가 왜 이렇게 잠기가 어두워. 그러자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멈추더니 부엌의 뒷문을 밀치고 좀도둑이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그 뒤로 외할머니는 남자용 하얀 고무신 한 켤레를 새로 하나 사다가 부엌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도 놓아두었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외할머니가 내가 오면 신고 다니라고 새로 흰 고무신을 사다 놓으셨구나 속으로 좋아하면서 그 신발을 신고 다녔다. 오늘에 와서 생각해도 송구스런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넉배제. 외할머니는 가끔 시장에 가시곤 했다. 언제나 그렇듯 하얀 치마 저고리에 흰 고무신을 신은 채로 질매장은 꼬작집에서 빤히 건너다 보이는 넉배제를 넘어서 시오리 길을 더 가면 나오는 길산이란 곳에 들판에서 열리는 오일장이다. 꼬닥꼬닥 산길을 걷고 때로는 들길과 마을길을 지나서 가야 도착할 수 있었다. 닷새에 한 번씩 서는 장이라 해서 오일장이라고 불렀는데 질매장에는 없는 물건이 없이 다 있다고 했다. 그래서 외할머니는 살림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사기 위해 질매장에 가곤 했다. 예를 들면 호미 한 자루를 산다든가 고무신 한 켤레를 사려 해도 질매장에 가야 한다. 나도 질매장에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외할머니는 좀처럼 나를 데려가 주지 않으셨다. 오일장에 서는 날 학교에 가야 하기 때문이고 주말이라 해도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면 걸음이 더뎌서 오가는 길이 늦어질까봐 그러셨을 것이다. 내 언능 장에 다녀오마.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오거라. 질매장에 가려면 아침 일찍 떠날 채비를 해야 한다. 어떤 때는 내가 학교 가기 전에 벌써 장길을 뜨기도 하셨다. 할머니가 질매장에 간 날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외할머니가 장에서 사오실 물건들에 마음이 가 있었다. 외할머니는 살림에 필요한 물건뿐 아니라 나에게 줄 물건도 사오시기 때문이다. 미리 부탁드린 물건도 있다. 한 번은 탁구공 하나를 사달라 했고 새벗이란 어린이 잡지를 사다 달라 하기도 했다. 가끔 할머니는 당신이 읽으실 이야기책을 사오기도 했다. 시장 바닥에 난전을 펼친 행상한테서 사오는 이야기책이다. 외할머니는 글을 쓸 줄은 몰라도 읽을 수는 있었던 것이다. 지루하고 따분한 밤의 시간, 외할머니는 호롱불 아래 육전 소설을 소리내어 읽으셨다. 당신도 책을 읽는 재미가 없지 않았겠지만 어린 나더러 들으라고 그러셨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들은 이야기책이 추월색, 장화 홍련전, 수경 낭자전, 박시전, 눈물전,
무궁화전 같은 책이었던 게 기억난다. 무엇보다 내가 기다리는 것은 찐빵이었다. 밀가루로 만든 새하얗고 부드럽고 커다란 빵. 먹다 보면 빵의 중심 부분에 팥 앙금이 있어서 달콤한 그것을 먹는 것이 더 좋았다. 그때는 일본말 그대로 앙꼬라고 불렀다. 지금은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말이다. 어쩌면 내가 장에 가신 외할머니를 기다린 것은 외할머니보다는 외할머니가 이고 오는 보따리 안에 들어있을 군것질감에 더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다.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까지도 외할머니가 시장에서 안 돌아와 있을 때가 있다. 그러면 나는 꼬작집 안방문을 활짝 열고 넉배제를 바라보면서 외할머니를 기다렸다. 저만큼 보이는 가늘고도 하얀 고갯길. 그 길로 외할머니가 돌아오시게 되어 있었다. 저 사람일까? 아닐 거야. 저 사람일까? 아니야. 저 사람도 아닐 거야. 그렇게 멀리서 오는 사람 한 사람을 마음속으로 점을 치면서 외할머니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 사람은 외할머니가 맞다 라고 마음으로 점을 쳤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이 외할머니가 맞을 때는 가슴이 찌르르 하기도 했다. 내가 정말 점쟁이나 되는 듯 신기한 마음이었다. 한 번인가는 정말로 외할머니를 따라 그 질매장이란 데를 가본 적이 있다. 이른 아침장에 가는 길에 서리발이 밟혔던 걸로 보아 겨울방학이나 그런 겨울철이었지 싶다. 질매장은 내가 알던 세상과는 영판 다른 세상이었다. 우선 사람이 많아 시끄럽고 없는 것 없이 모든 물건들이 있었다. 시장 입구에 있는 지서 마당에 높은 오종대가 커다란 나팔을 달고 아주 높게 서 있었다. 나는 할머니에게 탁구공을 하나 더 사달라고 했다. 그런 게 왜 필요하냐고 안 사주시려고 하는데 때를 써서 탁구공을 사기도 했고 찐빵을 찌는 가게 앞에서 따끈한 찐빵을 사 먹기도 했다. 어느 가게였을 것이다. 아래로 내려 쓴 간판에 염소 매소라고 쓰여 있었다. 실은 그건 소금을 소매로 파는 집이란 뜻인데 초등학교 아이에겐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담배가게도 그렇다. 옆으로 쓴 글자가 거꾸로 쓰여 있어서 어리둥절하기도 했다. 지금도 나는 가끔 아침 일찍 하얀 치마 저고리에 흰 고무신을 신고 질매장에 갔다가 점심나절이 지나 힘겹게 돌아오시는 외할머니를 기다리는 초등학교 4, 5학년짜리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다.